차가운 가을비가 이노베크 타워에 거대한 유리창을 때렸다. 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의 마천루 숲에서 가장 빛나던 별이었던 이 건물은 오늘따라 유난히 어둡고 스산했다. 44층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방금 전까지 벌어졌던 격렬한 전쟁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침묵에 잠겨 있었다. 흩어진 서류들, 엎질러진 커피 자국, 그리고 텅 빈 의자들. 그 의자들은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강진우의 꿈을 지지하던 이사들과 주주들의 차지였다. 이제 그들은 모두 떠났다. 마지막 남은 희망의 불씨마저 짓밟고 썩어가는 시체에서 마지막 살점을 뜯어내려는 하이에나처럼 강진우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홀로 서 있었다. 그의 등 뒤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수백만 개의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잿빛으로 보일 뿐이었다. 한때 저 불빛 하나하나가 이노베크의 기술로 더 밝아질 것이라 믿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 바이오테크. 그가 10년간 피와 땀으로 일군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강 대표, 이건 독단이야. 당신의 이상주의가 회사를 망쳤어. 넥서스 코퍼레이션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야지. 박태준 회장이 괜히 업계의 제왕인 줄 아나. 우린 더 이상 당신을 신뢰할 수 없어. 경영권 포기각서에 서명하게. 날카로운 말들이 비수처럼 그의 귓가에 다시 울려 퍼졌다. 아버지처럼 믿었던 최 이사 대학 시절부터 함께 꿈을 키웠던 박 상무까지 모두가 그에게 등을 돌렸다.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실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탐욕과 배신, 그리고 새로운 권력자에 대한 비굴한 충성이었다. 진우는 마른 세수를 했다. 잘 다려진 최고급 수트가 구겨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일주일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해 붉게 충혈된 눈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맸다. 모든 것은 한 달 전부터 시작되었다. 넥서스 코퍼레이션 업계에 포식자 박태준이 이끄는 거대 공룡이 이노베크를 향해 적대적 인수를 선언했다. 진우는 이노베크의 기술력과 비전을 믿고 맞서 싸웠다. 하지만 박태준은 전공법을 쓰지 않았다. 그는 교묘한 언론 플레이로 이노베크의 재무 상태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렸고 내부 정보를 빼돌려 핵심 프로젝트를 무산시켰으며 마침내는 이사회를 매수해 진우를 고립시켰다. 마치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진우는 발버둥 칠수록 더욱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 주주총회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 그의 손에 남은 것은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야 할 파산 신청서와 산더미 같은 빚, 그리고 배신감뿐이었다. 그때였다. 정막을 깨고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다. 스윽 스윽. 규칙적이고 단조로운 소리. 진우는 미동도 없이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회의실 구석 대리석 바닥에 엎질러진 커피 자국을 한 여자가 묵묵히 닦아내고 있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묶고 낡았지만 깨끗한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여자였다. 그녀의 이름은 안. 베트남에서 온 이주 노동자라고 했다. 언제부터 이노베크에서 일했는지 나이는 몇인지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녀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존재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 가장 먼저 들어와 텅 빈 공간을 정리하고 모두가 떠난 뒤 마지막으로 남아 흔적을 지웠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는 그랬다. 이 거대한 비극의 현장에서 한 남자의 제국이 무너져 내린 폐허 속에서 그녀는 그저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다. 엎질러진 커피를 닦고 흩어진 휴지를 줍고 구겨진 서류들을 한쪽으로 모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다. 슬픔도 동정도 호기심도 아니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함만이 깃들어 있었다. 진우는 문득 헛웃음이 나왔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수백억의 자산을 움직이는 결정을 내리던 이 회의실에서 이제 자신과 이 이방인 청소부만이 최후의 증인이 되었다. 그의 화려했던 성공과 처참한 실패를 이 이름 모를 여자가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어쩌면 그녀는 수많은 회의실에서
수많은 CEO들의 영광과 몰락을 보아왔을지도 모른다. 그녀에게 자신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또 한 명의 패배자에 불과할 것이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벽에 걸린 거대한 스마트 스크린이 저절로 켜졌다. 긴급 속보를 알리는 방송사의 로고가 뜨더니 익숙한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넥서스 코퍼레이션의 박태준 회장이었다. 기름을 바른 듯 매끈한 머리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눈, 그리고 승리자의 여유가 넘치는 미소. 그는 이노베크 인수 성공을 자축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었다. 이노베크의 기술력은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강진우 대표는 너무 젊고 이상적이었습니다. 기업 경영은 동화가 아닙니다. 냉혹한 현실이죠. 박태준의 목소리가 텅 빈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그는 마치 자비로운 승자처럼 진우를 평가했다. 하지만 그 위선적인 말들 속에는 날카로운 조롱이 숨어 있었다. 이제 이노베크의 훌륭한 인재와 기술은 넥서스라는 더 큰 그릇 안에서 더욱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심장을 후벼 파는 모멸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박태준 그는 진우의 아버지와 친구였던 사람이었다. 진우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가면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이노베크의 기술을 노리고 접근했던 것이다. 강 대표에게는 유감을 표합니다. 하지만 약육강식은 자연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박태준이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으며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그 오만한 얼굴을 보는 순간 진우의 눈에 핏발이 섰다. 그는 옆에 있던 의자를 집어들어 스크린을 향해 던져버리고 싶었다. 모든 것을 부수고 저 위선적인 얼굴을 산산조각 내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일 수 없었다. 무력감이 쇠사슬처럼 그의 온몸을 올가매고 있었다. 그는 패배했다. 완벽하게. 기자회견이 끝나고 스크린이 다시 어둠에 잠겼다. 회의실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빗소리와 함께 스윽스윽 바닥을 닦는 소리만이 희미하게 이어졌다.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다시 그 청소부를 보았다. 그녀는 어느새 진우의 발치까지 와 있었다. 그가 방금 전 분노로 걷어찬 바람에 흩어진 서류들을 묵묵히 줍고 있었다. 그중 하나는 이노베크의 로고가 박힌 진우의 꿈과 야망이 담긴 프로젝트 제안서였다. 그녀가 허리를 펴고 진우와 눈이 마주쳤다. 처음으로 그는 그녀의 눈을 제대로 보았다. 세월의 흔적이 담긴 눈이었지만 그 안에는 잿빛 절망이 아닌 잔잔한 호수 같은 평온함이 있었다. 마치 이 모든 소란과 비극을 뛰어넘어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검은 눈동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주운 서류들을 가지런히 모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뿐이었다. 그리고는 다시 자신의 청소 카트를 끌고 소리 없이 회의실을 나갔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사람처럼. 그녀가 사라진 뒤 진우는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그저 평범한 청소부의 눈빛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강렬한 인상이었다. 그 눈빛에는 동정도 연민도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진우는 그 차가운 평온함 속에서 아주 미세한 위로를 느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홀로 표류하다가 저 멀리 흔들리지 않는 등대를 본 것 같은 기분이었다. 진우는 다시 유리창 쪽으로 몸을 돌렸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내일 아침 그는 파산 신청서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 그의 이름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강진우와 한때 세상을 바꾸겠다던 천재 사업가는 이제 비참한 실패자로 기록될 것이다. 그는 천천히 회장석으로 걸어가 털썩 주저앉았다. 거대한 테이블 위에는 그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가 놓여 있었다. 이노베크 그룹 회장 강진우. 그는 손을 뻗어 그 명패를 쓰다듬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의 절망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정말로 모든 것이. 어둠이 그의 영혼까지 삼켜버리는 것 같았다. 그는 눈을 감았다. 더 이상 보고 싶지도 듣고 싶지도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다. 이 지독한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강진호는 시계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세상에서 시간은 이미 의미를 잃었다. 거대한 회장실의 불은 모두 꺼져 있었고 오직 그의 책상 위 작은 스탠드 조명만이 옅은 원을 그리고 있었다. 그 원의 중심에는 하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파산 신청 및 기업 회생 절차 포기 각서. 죽음의 영장과도 같은 문서였다. 진우는 몽블랑 만년필을 손에 쥔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대학 졸업 선물로 주신 그의 성공 신화의 첫 페이지를 장식했던 펜이었다. 이제 이 펜으로 그 신화의 마지막 문장을 가장 치욕적인 종언을 고해야 했다. 펜촉은 종이 위 서명란을 겨누고 있었지만 차마 내려긋지 못했다. 수만 명의 직원들, 그들의 가족, 그리고 자신의 청춘을 바친 이노베크의 마지막 모습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실패했다. 리더로서, 아들로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완벽하게 실패했다. 창밖의 빗줄기는 자정 넘어서도 멈추지 않았다. 톡톡. 유리창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그의 심장을 두드리는 사신의 노크 소리처럼 들렸다. 이제 정말 끝내내야 할 시간이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펜에 힘을 주었다. 강, 진, 우. 이 세 글자를 쓰는데 청은망은의 무게가 느껴졌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바로 그때였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직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다. 진우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가 들려온 곳 사무실 입구에 희미한 어둠 속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청소 카트를 옆에 둔 채 그림자처럼 서 있는 그녀. 아까 회의실에 있던 그 청소부 아니었다. 진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누구시죠? 여긴 어떻게? 그녀는 진우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다. 또각거리는 발소리 하나 없이 그녀는 유령처럼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그녀의 손에는 깨끗한 걸레가 들려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청소할 곳을 찾고 있지 않았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는 오직 진우의 책상 위, 그가 막 연결한 구형 서버 접속용 노트북을 향해 있었다. 무세운 용건입니까? 위로하러 온 거라면 필요 없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까칠했다. 패배자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다. 아는 그의 책상 앞에서 멈춰 섰다. 그녀는 진우를 보지도 파산 신청서를 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노트북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화면에는 이노베크의 내부 서버 로그인 창이 희미하게 떠 있었다. 진우가 마지막 남은 자료라도 백업하기 위해 켜놓은 것이었다. 1분이면 됩니다.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감정의 동요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기계처럼 평온한 목소리였다. 무세운 소리를 하는 겁니까? 이제 와서 1분으로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당장 나가요. 진우는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와 먼지가 뽀얗게 쌓인 책상 한쪽 구석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다. AE77G, 힐리오스, 오메가. 먼지 위에 새겨진 글자는 이상한 조합이었다. 의미를 알 수 없는 코드명 같기도 하고 군대의 암호 같기도 했다. 이게 뭡니까? 진우는 저도 모르게 물었다. 길입니다. 아니, 짧게 대답했다. 보이지 않는 길, 당신이 만들었지만 존재조차 잊어버린 길. 진우는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이 만든 길이라고 이노베크의 모든 시스템과 코드는 그의 머릿속에 있었다. 하지만 저런 기괴한 조합의 코드는 생전 처음 보는 것이었다. 그는 그녀가 충격으로 정신이 나갔거나 혹은 박태준이 보낸 스파이가 자신을 조롱하기 위해 버리는 연극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장난할 시간 없습니다. 어서. 트리소. 그녀가 진우의 말을 잘랐다. 예, 3초면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근거 없는 희망이나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변수를 계산하고 도출해낸 유일한 해답을 제시하는 수학자처럼 절대적이고 흔들림 없는 확신이었다. 진우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보았다. 그 평온한 눈동자 속에서 그는 거대한 폭풍의 눈을 보았다.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혼돈의 중심에 있는 절대적인 고요. 저 눈빛은 미친 사람의 것도 사기꾼의 것도 아니었다. 그의 심장이 갑자기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성은 말하고 있었다. 이건 말도 안 돼. 일개 청소부가 뭘 안다고. 이건 함정이야. 하지만 그의 본능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어차피 모든 것을 잃었다. 내일 아침이면 이노베크는 공중분해된다. 더 이상 잃을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다. 믿져야 본전이다. 진우는 자기도 모르게 노트북으로 손을 뻗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망설였다. 정말 이걸 입력해야 한단 말인가? 어째서 이 여자를 뭘 믿고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의지에 조종당하는 것처럼 그는 로그인 창을 무시하고 시스템 관리자만 접근할 수 있는 커맨드 프롬프트 창을 띄웠다. 그리고 먼지 위에 새겨진 글자들을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입력하기 시작했다. A77G 하이픈 헬리어스 하이픈 오메가. 마지막 글자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기 직전 그는 잠시 숨을 멈췄다. 그리고 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표정 없는 얼굴로 그를 보고 있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진우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엔터키를 눌렀다. 딸깍. 정확히 3초, 1초. 화면의 모든 글자가 사라지고 검게 변했다. 2초. 화면 중앙에서 하얀색 커서 하나가 깜빡였다. 3초. 커서가 사라지고 화면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이노베크의 로고가 떠있는 초기 화면으로 돌아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진우는 허탈하게 웃었다. 이게 전부입니까? 그는 안을 돌아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그곳에 없었다.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게 그녀는 청소 카트와 함께 어둠 속으로 증발해버렸다. 책상 위 먼지에 새겨졌던 기묘한 암호만이 방금 전의 일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진우는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어처구니가 없었다. 마지막 순간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체불명의 청소부가 시키는 대로 알 수 없는 코드를 입력하다니. 그는 스스로가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아마도 극심한 스트레스가 그의 판단력을 마비시킨 모양이었다. 그는 파산 신청서로 다시 시선을 돌렸다. 이제 정말 끝내자. 이런 헛된 희망 노름은 그만두자. 그는 다시 펜을 잡았다. 그의 심장은 아까와 달리 이상할 정도로 차분해져 있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의 평온함이었다. 그가 서명란에 펜촉을 대는 순간이었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그의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단순한 전화나 메시지 알림이 아니었다. 국가재난경보 수준의 요란한 진동과 소음이었다. 동시에 그의 노트북 사무실의 모든 스마트 기기들이 일제히 경고음을 울려댔다. 진우는 깜짝 놀라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수십 수백 개의 알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증권사 앱 경제뉴스 속보, 그리고 그의 비서실과 재무팀 직원들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들이었다.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한 경제 전문 채널의 긴급 속보 푸시 알림이었다. 속보. 넥서스 코퍼레이션 개장 직후 원인 불명의 시스템 오류로 주가 대폭락 서킷 브레이커 발동 임박. 진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는 서둘러 증권사 앱을 켰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넥서스의 주가 그래프가
마치 절벽에서 떨어지듯 수직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파란색 하한가 화살표가 처참하게 박혀 있었다. 불과 몇 분 사이에 시가총액 수천억 원이 증발해버린 것이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단순한 시스템 오류라고 하기에는 낙폭이 너무나도 비정상적이었다. 마치 누군가가 넥서스의 심장을 정확히 겨냥해 핵폭탄을 터뜨린 것 같았다. 그때 최 비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이미 회사를 떠난 그가 이 시간에 전화를 할 리가 없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회장님, 지금 뉴스 보셨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최 비서의 목소리는 흥분과 경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도 방금 봤네. 대체 무슨 일이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넥서스의 자동 거래 알고리즘 RS의 제어권을 탈취한 것 같습니다. RS가 지금 미친 듯이 넥서스 주식을 투매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멈추질 못하고 있어요. RS. 박태준이 가장 자랑하던 인공지능 트레이딩 시스템. 업계 최고의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그 어떤 해커도 뚫지 못한다고 알려진 철옹성이었다. 그런데 그 RS가 스스로 주인을 공격하고 있다고 진우의 머릿속에 번개가 내리쳤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책상 위 먼지에 새겨진 글자를 보았다. AE77G, 힐리오스, 오메가, 그리고 3초. 그녀가 말했던 보이지 않는 길. 자신이 만들었지만 존재조차 잊어버린 길. 설마 그럴 리가. 진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의 심장이 아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절망과 체념이 있던 자리에는 믿을 수 없는 경외감과 함께 거대한 의문이 솟아올랐다. 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 청소부 안, 그녀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강남의 심장부 넥서스 코퍼레이션의 본사 빌딩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30층에 위치한 최첨단 트레이딩 룸은 붉은 경고등이 번쩍이며 사이렌이 귀를 찢을 듯 울리고 있었다. 수백 개의 모니터는 일제히 죽음에 새긴 파란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엘리트 트레이더들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다. 마가 당장 서버를 닫아 박태준 회장이 넥타이를 비틀어 쥔 채 고함을 질렀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 기자들 앞에서 승리의 와인을 들었던 여유만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불가능합니다, 회장님. 명령이 외부가 아니라 시스템 내부 RS의 코어에서 직접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 기술 책임자 CTO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었지만 모니터에는 Access Denied라는 메시지만 반복해서 떠오를 뿐이었다. RS가 미쳤단 말인가? 누가 이따위로 프로그래밍했어?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이건 마치 시스템 안에 잠들어 있던 유령이 깨어난 것 같습니다. 저희의 모든 통제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박태준의 자랑이었던 인공지능 트레이딩 시스템 RS. 그리스 신화의 전쟁, 신의 이름을 딴 이 시스템은 시장의 미세한 흐름을 분석해 1초에 수만 건의 거래를 처리하는 넥서스의 심장이었다. 철저한 보안을 자랑하며 그 어떤 외부 공격도 막아낼 수 있도록 설계된 무적의 창과 방패. 그러나 지금 그 창과 방패는 주인을 향하고 있었다. RS는 보유하고 있던 넥서스 계열사의 주식들을 시장가로 무자비하게 내던지고 있었다. 매도 주문이 폭포수처럼 쏟아지자 주가는 속절없이 무너졌다. 개미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투매에 동참했고 기관 투자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10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넥서스라는 거대한 제국에 그 심장부에서부터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강제 종료해 전원을 내려버려 박태준이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회장님 안 됩니다. 메인 서버를 강제 종료하면 모든 데이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복구하는 데만 몇 달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건 자살 행위입니다. CTO가 그를 필사적으로 말렸다. 박태준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값비싼 이탈리아제 대리석 책상에 금이 갔다. 그는 덫에 걸린 맹수처럼 으르렁거렸다. 이 완벽한 함정 내부에서부터 스스로를 파괴하게 만드는 이 지독한 방식. 이것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다. 이것은 설계였다. 처음부터 이 순간을 위해 만들어진 정교하고 잔인한 예술 작품과도 같았다. 그리고 이 예술 작품을 설계한 자에 대해 박태준은 어렴풋이 짐작가는 이름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애써 그 이름을 머릿속에서 지웠다. 아냐, 그럴 리가 없어. 그는 이미 죽었어. 내가 내 손으로 지옥에 쳐넣었단 말이다. 같은 시각 이노베크 타워의 강진호는 혼란 속에서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절망에 빠진 패배자가 아니었다. 그의 눈은 다시 총기를 되찾았고 그의 목소리에는 냉철한 지휘관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개인 비서와 해고되었던 핵심 임원들에게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했다. 상황을 분석해.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넥서스 시스템을 공격하고 있는 주체가 정확히 뭘 노리는 건지 파악해봐. 화면 너머 전 재무총괄 이사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보고했다. 회장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신의 한 수입니다. 공격자는 넥서스 주식을 공매도 숏셀링 하면서 동시에 그 수익금으로 시장의 헐값으로 나온 저희 이노베크의 채권과 주식을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공매도,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금융기법. 넥서스의 주가가 폭락할수록 공격자는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파산 직전이라 휴지 조각 취급받던 이노베크의 지분을 헐값에 매집하고 있었다. 누가 대체 어떤 세력이 이런 엄청난 자금으로? 진우가 물었다. 그게 이상한 점입니다. 자금의 출처를 추적해봤지만 전부 수백 개의 유령 계좌로 분산되어 있어서 실체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돈이 허공에서 생겨나 저희 쪽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진우는 침을 삼켰다. 허공에서 생겨난 돈. 아니다. 이 돈은 넥서스의 피였다. 박태준의 제국이 무너지며 흘리는 피를 이름 모를 공격자가 수열팩에 담아 이노베크에게 꽂아주고 있는 형국이었다. 그때 전 기술개발본부장이었던 오 박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는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로 평생을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에 바친 이노베크의 정신적 지주였다. 회장님, 혹시 이 공격 패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무서운 말인가, 오 박사. 넥서스의 RS 시스템 말입니다. 사실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저 시스템의 기본 아키텍처는 10여 년 전 정부 주도로 진행되다 갑자기 폐기된 헬리오스 프로젝트의 설계도를 훔쳐 만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헬리오스, 그 단어가 진우의 귓가에 박히는 순간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고개를 돌려 책상 위 먼지 속에 새겨진 글자를 보았다. AA77G, 헬리오스, 오메가, 헬리오스 프로젝트. 진우가 되물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네. 국가기관망을 방어하기 위한 궁극의 인공지능 방어 시스템을 만드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당시 학계와 업계의 천재들이 모두 모였었죠. 하지만 프로젝트 막바지에 갑자기 모든 것이 중단되고 관련자들은 흩어졌습니다. 핵심 개발자는 의문의 사고로 사망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박태준 회장이 RS를 들고 혜성처럼 나타났죠. 오 박사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진우의 머릿속에서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그녀가 썼던 코드, 헬리오스, 박태준이 훔친 기술, 오메가, 그리스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 끝을 의미하는 단어. 그녀가 입력하라고 했던 코드는 RS를 공격하는 외부 명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헬리오스 시스템 내부에 처음부터 심어져 있던 일종의 비상 프로토콜 혹은 창조주만이 아는 백도어를 여는 열쇠였던 것이다. 박태준은 기술의 껍데기는 훔쳤지만 그 안에 숨겨진 영혼과 비밀까지는 훔치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시스템의 진짜 주인이 돌아와
자신의 창조물을 되찾고 그것을 더럽힌 도둑에게 심판을 내리고 있었다. 진우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렇다면 그녀는, 그 평범한 청소부는 대체, 회장님, 넥서스 주가가 결국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불과 3시간 만에 시가총액 약 1조 원 미화로 거의 10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재무이사가 외쳤다. 10억 달러. 진우는 그 숫자를 입안에서 굴려보았다. 불과 몇 시간 전 그는 수백억의 빚더미에 앉아 파산을 고민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의 발밑에는 10억 달러라는 거대한 지렛대가 놓여 있었다. 넥서스를 무너뜨리고 이노베크를 다시 일으켜 셀 수 있는 피 묻은 황금 지렛대. 우리가 매집한 이노베크 지분은 얼마나 되나? 진우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평정을 되찾아 있었다. 현재까지 약 40%입니다. 이 속도라면 오늘 안에 경영권 방어가 가능한 51%를 확보하고도 남습니다. 회장님,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화상회의 창 너머로 임원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몇몇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지옥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자들의 안도와 기쁨이었다. 하지만 진우는 웃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더 복잡한 감정으로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이것은 그의 승리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이름 모를 여인이 차려놓은 잔치상에 숟가락을 얹었을 뿐이다. 그는 체스의 말이 되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였을 뿐이다. 그는 화상회의를 종료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파산 신청서를 집어들었다. 그의 꿈과 희망, 그리고 절망이 담겨있던 종이. 그는 잠시 그것을 내려다보다가 아무런 망설임 없이 사무실 구석에 있는 문서 세당위로 걸어갔다. 윙! 기계가 종이를 집어삼키며 내는 날카로운 소음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팡파르처럼 들렸다. 잘게 찢겨나온 종이 조각들이 먼지처럼 흩날렸다. 강진우의 과거는 그렇게 가루가 되어 사라졌다. 그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수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그의 비서에게 연결했다. 초의 비서요. 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수화기 너머 최 비서의 목소리는 감격에 차 있었다. 진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지금부터 내 지시를 똑똑히 듣게. 첫째, 법무팀을 통해 넥서스 코퍼레이션에 대한 역인수 합병 절차를 준비한다. 둘째, 언론에 우리의 건재함을 알리고 넥서스의 비도덕적인 경영 실태에 대한 자료를 배포한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빗줄기는 어느새 잦아들고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우리 회사 환경미화팀 소속 안이라는 직원을 찾아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출신 과거 가족 이노베크에 입사한 이유까지. 먼지 하나까지 샅샅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제 사냥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의 목표는 박태준이 아니었다. 그의 진짜 목표는 이 모든 판을 짜고 자신을 구원한 미스터리의 여인 안이었다. 강진우의 사무실은 다시 이노베크 그룹의 심장부로서 활기를 되찾았다. 밤샘 작업으로 퀭한 눈을 한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갔고 전화벨과 키보드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렸다. 넥서스는 RS 시스템의 마비로 인해 그룹 전체가 혼란에 빠졌고 그 사이 이노베크는 빼앗겼던 시장 점유율을 무서운 속도로 회복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하지만 진우의 마음은 조급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수십 장의 보고서가 쌓여 있었지만 정작 그가 가장 원하는 정보는 단 한 줄도 없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건가? 진우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앞에는 국내 최고의 정보 분석팀과 보안 전문가들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안이라는 이름의 베트남 출신 환경미화원. 출입국 기록, 고용 기록, 은행 계좌까지 모두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그 이전의 삶, 즉 그녀가 한국에 오기 전의 기록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가족, 친구, 학력, 마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같습니다.
팀장의 보고에 진우는 마른 입술을 핥았다. 박태준이라는 거대한 상대를 무너뜨릴 힘을 가진 여인의 과거가 이토록 깨끗할 수는 없었다. 이것은 기록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리고 아주 완벽하게 지워버린 것이었다. 그녀는 오늘 출근했나? 아닙니다. 어제 이후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등록된 주소지로 찾아가 봤지만 이미 텅 빈 월세방이었습니다. 역시 그녀는 연기처럼 사라졌다. 자신의 역할을 끝냈다고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이것 또한 그녀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일까? 진우는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안이라는 이름의 유령을 좇는 것은 시간 낭비였다. 실체를 추적해야 했다. 모두 나가봐. 그리고 오 박사님만 들어오시라고 하게. 잠시 후 백발의 노인제넬 오 박사가 사무실로 들어섰다. 진우는 그에게 헬리오스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해달라고 은밀히 지시했었다. 찾아오셨습니까, 박사님? 오 박사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쉽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대부분의 자료가 국가기록관에서조차 봉인되어 있거나 파기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은퇴한 연구원 한 분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진우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분의 증언에 따르면 헬리오스 프로젝트의 총괄 설계자는 학계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20살의 천재였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진짜 이름을 몰랐다고 합니다. 모두가 그녀를 코드네임으로 불렀죠. 코드네임. 오 박사는 파일의 첫 페이지를 넘겼다. 그곳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여러 명의 연구원들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고 오 박사는 그중 한 명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얼굴 부분이 고의적으로 훼손되어 흐릿하게 보였지만 긴 검은 머리를 한 동양 여성의 실루엣만은 알아볼 수 있었다. 코드네임 안리 아흔리. 진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안리, 그리고 안.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묘한 일치였다. 그녀는 어떻게 됐습니까?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갑작스러운 서버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연구원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죽기 며칠 전 프로젝트의 자금 관리 파트너였던 젊은 펀드 매니저와 심하게 다투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가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려 한다고 비난했답니다. 그 펀드 매니저가 누굽니까? 오 박사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그곳에는 젊은 시절의 박태준의 사진이 있었다. 야망으로 번들거리는 눈빛은 지금과 똑같았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박태준은 기술을 훔치기 위해 알리를 살해하고 사고로 위장했다. 그리고 그녀의 피 묻은 기술로 넥서스라는 제국을 건설했다. 그리고 알리 그녀는 죽지 않았다. 그녀는 신분을 버리고 얼굴을 숨기고 안이라는 이름의 청소부로 박태준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것이다. 이노베크는 그녀의 복수를 위한 무대이자 도구였을 뿐이다. 그녀를 찾아야겠습니다. 진우가 결심한 듯 말했다. 박사님, 그녀가 갈 만한 곳 혹시 아시는 곳 없습니까? 오 박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녀가 유일하게 마음을 열었던 사람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프로젝트 당시 그녀의 멘토이자 아버지 같았던 분이죠. 지금은 은퇴하고 작은 국립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 계십니다. 진우는 화려한 이노베크 타워를 나와 서울의 낡고 조용한 동네에 위치한 작은 도서관으로 향했다. 최고급 세단에서 내린 그의 모습은 주변 풍경과 어울리지 않았다. 도서관 내부는 오래된 책 냄새와 햇볕 냄새로 가득했다. 그는 오 박사에게 들은 인상착의의 노인 사설을 찾아 알리에 대해 물었다. 노인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진우의 눈에서 진심을 읽었는지 잠시 망설이다 서가 깊숙한 곳을 가리켰다. 아마 저기 있을 걸세. 진우는 그가 가리킨 곳으로 걸어갔다. 역사 서적들이 꽂혀 있는 가장 구석지고 빛이 바랜 공간이었다.
책장과 책장 사이 좁은 공간 창가에 놓인 낡은 나무 책상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햇살이 그녀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청소부 유니폼이 아닌 평범하고 낡은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두꺼운 역사책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진우가 다가오는 것을 알았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다. 마치 그가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진우는 그녀의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책장 넘기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재밌는 책입니까?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흥망성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모든 제국은 결국 무너지죠. 내부의 부패 때문이든 외부의 적 때문이든. 헬리오스 프로젝트도 그랬습니까? 그녀의 책장 넘기던 손이 순간 멈칫했다. 그녀는 천천히 책을 덮고 마침내 고개를 들어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 깊고 평온한 눈동자는 여전했다. 내 이름은 강진우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노베크의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미건조했다. 그리고 당신은 아니시겠죠? 알리가 맞습니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대답이었다. 박태준이 당신의 모든 것을 훔쳤군요. 진우가 말을 이었다. 당신의 기술, 당신의 이름, 그리고 당신의 인생까지. 그리고 그는 내게서도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옆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이건 더 이상 당신 혼자만의 복수가 아닙니다. 이제 저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머리와 나의 자본, 당신의 기술과 나의 네트워크를 합칩시다. 박태준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우리가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는 겁니다. 그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고용주가 직원에게 내리는 지시도 구원자가 수혜자에게 베푸는 동정도 아니었다. 그것은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제한 공동의 적을 향해 함께 싸우자는 동맹의 약속이었다. 알리는 그의 내민 손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그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절망이나 혼란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와 뜨거운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이상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젊은 시절의 알리를 보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박태준은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희미한 감정이 실려 있었다. 그것은 차가운 분노이자 뜨거운 슬픔이었다. 그는 자신이 만든 괴물에 의해 무너질 겁니다. 그녀는 진우를 지나쳐 도서관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진우는 그녀를 따라 나섰다. 낡은 도서관을 나서는 두 사람의 모습은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들의 목표는 하나였다. 채 오르기 전 알리가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보았다. 그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잃을 것이 없는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계획이 필요합니다. 계획은 이미 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돌려 진우를 보았다. 박태준의 가장 큰 약점은 그의 탐욕과 오만입니다. 우린 그걸 이용할 겁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고용주와 청소부 구원자와 피구원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공동의 적을 앞에 둔 가장 위험한 동맹이었다. 그들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박태준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방음 처리가 완벽한 지하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홀로그램 디스플레이가 떠 있었고 그 위에는 아레스트 시스템을 무너뜨린 공격 코드의 일부가 복잡한 기하학 무늬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의 기술팀이 며칠 밤낮을 세워 간신히 복원해낸 파편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저 의미 없는 기호의 나열로 보일 뿐이었다. 하지만 박태준에게는 달랐다. 그는 이 코드의 서명을, 그 안에 담긴 영혼을 알아볼 수 있었다.
간결하면서도 치명적인 효율성 예측 불가능하면서도 완벽하게 논리적인 구조.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이 코드의 흐름 속에서 그는 잊고 싶었던 한 여자의 그림자를 보았다. 앙리. 박태준은 증오가 담긴 목소리로 그 이름을 읊조렸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10여 년 전 불길에 휩싸인 서버실과 처참하게 타버린 시신. 그는 분명히 자신의 손으로 그녀의 존재를 세상에서 지워버렸다. 그런데 그녀가 돌아왔다. 유령이 되어 그의 제국을 심연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돌아왔다. 처음에는 공포를 느꼈다. 하지만 그 공포는 이내 지독한 분노로 바뀌었다. 감히 내가 이룬 모든 것을 위협해 내가 묻어버린 과거 따위가. 그는 책상 위에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윤 실장, 내 서재로 오게. 잠시 후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한 남자가 나타났다. 검은 양복을 입은 얼굴에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는 남자. 국가정보원 출신으로 지금은 박태준의 더러운 일을 처리해주는 해결사 윤 실장이었다. 찾아. 강진우와 함께 있는 여자야. 이름은 아니라고 하지만 진짜 이름은 알리일 거다. 살아있었어. 박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윤 실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헬리오스 프로젝트의 그 안리 말입니까? 그래, 그년이야.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그년이 다시는 내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지. 박태준은 시계 불을 붙이며 말을 이었다. 강진우는 무릎 꿇게 만들어. 하지만 그 여자는 이번에는 실수 없이 깨끗하게 처리해. 흔적도 남기지 마. 알겠습니다, 회장님. 윤 실장은 고개를 숙이고 다시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서재에는 다시 박태준 혼자 남았다. 그는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를 향해 시가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연기 속에 알리의 코드가 아른거렸다. 내가 만든 세상에서 네가 죽게 될 거다, 알리. 이번에야말로 확실하게. 그날 이후 강진우와 알리의 삶은 조용한 전쟁터가 되었다. 공격은 더 이상 사이버 공간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것은 차갑고 잔인한 현실이 되어 그들의 목을 조여왔다. 첫 번째 경고는 진우에게 왔다. 한남대교를 건너던 그의 차 뒤에서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미친 듯이 돌진해왔다. 진우는 동물적인 감각으로 핸들을 꺾어 간신히 충돌을 피했지만 그의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처참하게 찌그러졌다. 경찰은 단순한 졸음운전 사고로 결론 내렸지만 진우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박태준의 메시지였다. 너를 죽이는 건 짓밟는 것만큼이나 쉽다. 두 번째 경고는 알리에게 향했다. 진우가 마련해준 최고급 보안 시스템을 갖춘 안개 괴한이 침입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훔쳐가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침대 베개 위에 말라비틀어진 난초 한 송기를 두고 갔을 뿐이다. 그것은 과거 헬리오스 프로젝트 시절 그녀가 자신의 연구실 창가에서 애지중지 키우던 종류의 난초였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있다. 라는 섬뜩한 속삭임이었다. 진우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노베크의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오직 알리를 지키는 데에만 집중했다. 그는 회사의 지하 벙커 수준의 보안 시설을 갖춘 비밀 연구소를 그들의 새로운 거처로 삼았다. 외부와는 완전히 차단된 오직 그와 그녀, 그리고 가장 신뢰하는 소수의 인원만이 아는 장소였다. 강제된 동거는 어색했지만 위험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낮에는 공동의 적 박태준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을 짜는 냉철한 동맹이었다. 그들은 넥서스의 재무구조, 박태준의 비밀 계좌, 그리고 그의 정관계 로비 정황 등 수년간 알리가 수집해온 데이터를 분석하며 방역에 칼을 갈았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들은 그저 위협에 쫓기는 두 명의 인간일 뿐이었다. 보안시설의 차가운 금속 벽 안에서 그들은 서로의 과거와 상처를 조금씩 공유하기 시작했다. 진우는 아버지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모범생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꿈을 이해받지 못했던 외로운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다. 알리는 전쟁 고아로 태어나 오직 숫자의 세계에서만 평온을 찾을 수 있었던 자신의 과거를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어느 날 밤 알리는 악몽을 꾸었다. 불길에 휩싸인 썩어실 자신을 배신의 눈으로 쳐다보던 박태준의 얼굴, 그리고 살이 타는 끔찍한 냄새.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진우가 들어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옆에 앉아 물 한 잔을 건넸다. 괜찮아. 그의 낮은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다. 알리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지 않아. 그날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평온했지만 그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였던 그녀의 연약한 모습을 처음 본 순간이었다. 진우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식은땀에 젖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그의 품은 따뜻했다. 알리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타인의 온기를 느꼈다. 낯설었지만 싫지 않았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고 조용히 그의 어깨에 기댔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수만 마디의 위로보다 더 깊은 유대감을 만들어주고 있었다. 위협은 마침내 극에 달했다. 그들이 잠시 외부의 조력자를 만나기 위해 벙커를 나선 순간 몇 대의 검은 세단이 그들의 차를 에워쌌다.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끔찍한 추격전이었다. 타이어, 마찰음과 경적이 밤의 정적을 갈랐다. 왁 잡아. 진우가 소리치며 핸들을 꺾었다. 그는 전문 드라이버가 아니었지만 이성을 잃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했다. 그는 이노베크의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해 주변 교통신호를 교란시키고 추격 차량들의 경로를 방해했다. 하지만 적들은 집요했다. 한 대의 차량이 옆으로 바짝 붙더니 창문이 내려가고 검은 총구가 나타났다. 탕하는 소리와 함께 조수석 유리창이 거미줄처럼 갈라지며 파편이 쏟아졌다. 순간 진우는 본능적으로 알리가 있는 쪽으로 몸을 날렸다. 그는 자신의 몸으로 그녀를 감싸 안으며 쏟아지는 유리 파편을 온몸으로 막아냈다. 날카로운 파편 하나가 그의 팔뚝에 박혔다. 붉은 피가 하얀 셔츠를 적셨다. 진우 씨, 알리가 놀라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당혹감과 두려움이 어렸다. 진우는 고통을 참으며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그는 마침내 공사장으로 핸들을 꺾어 철골 구조물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갔다. 추격하던 차들은 복잡한 구조물을 피하지 못하고 서로 부딪히며 멈춰섰다. 가까스로 그들을 따돌리고 안전한 곳으로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진우의 팔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두 사람의 옷은 유리 파편으로 엉망이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함께 돌아온 그들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알리는 떨리는 손으로 구급 상자를 가져와 그의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다. 소독약이 다짜 진우는 얼굴을 찡그렸지만 신음 한 번 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을 치료해주는 그녀의 얼굴을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다. 미안해, 나 때문에. 알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진우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이건 당신 때문이 아니야. 이건 우리 모두의 싸움이야. 그는 상처 없는 손으로 그녀의 턱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난 당신을 다치게 두지 않아. 절대로.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그 안에는 더 이상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계산이나 복수를 위한 동맹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지키고자 하는 순수하고 강렬한 의지만이 존재했다. 알리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지난 수십 년간 그녀는 오직 복수만을 위해 살아왔다. 차갑고 어두운 길을 홀로 걸어왔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옆에는 함께 비를 맞아주고 함께 칼날을 막아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단순한 동맹을 넘어섰다.
생사를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이자 서로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노베크의 지하 벙커는 더 이상 도피처가 아니었다. 그곳은 전쟁을 앞둔 지휘관들의 마지막 작전 회의실이 되었다. 강진호의 팔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고 알리의 눈에는 밤샘 분석으로 인한 피로가 서려 있었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수세에 몰려 방어만 하던 시간은 끝났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어.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박태준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야. 그 오만함이 그의 발목을 잡게 만들어야 해. 알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홀로그램 디스플레이의 복잡한 시스템 구조도를 띄웠다. 맞아. 쥐를 잡으려면 쥐가 가장 좋아하는 치즈를 놓아주어야지. 박태준에게는 그게 나에 대한 정보일 거야. 그녀의 손가락이 허공을 가르자 구조도가 바뀌며 새로운 계획이 나타났다. 그것은 두 갈래로 나뉜 정교하게 짜인 마지막 공격 계획이었다. 첫 번째는 나의 함정. 알리가 설명하기 시작했다. 나는 내 존재를 미끼로 던질 거야. 마치 내가 숨겨둔 비밀 서버가 있는 것처럼, 혹은 그의 범죄 증거를 모아둔 결정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것처럼 위장된 흔적을 흘릴 거야. 박태준의 기술팀이 그걸 발견하도록 유도하는 거지. 그가 그걸 물 거라고 확신해 진우가 물었다. 물 수밖에 없어. 알리의 입가에 처음으로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지금 궁지에 몰렸어. 나라는 유령의 존재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지.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나를 끝장내고 싶어 안달이 나 있을 거야. 그가 그 가짜 서버에 접속을 시도하는 순간 함정은 발동돼. 어떤 함정이지. 그의 접속 시도 자체가 불법 해킹 시도라는 증거가 되어 실시간으로 기록될 거야. 동시에 그가 접속했다고 믿는 서버는 사실 판도라의 상자야. 그가 상자를 여는 순간 내가 수십 년간 모아온 그의 모든 범죄 증거들이 세상 밖으로 터져 나오게 될 거야. 그의 손으로 직접. 진우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적의 힘을 역이용하는 완벽한 역공이었다. 박태준의 오만과 집착을 이용해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드는 지독하면서도 우아한 계략이었다. 그럼 두 번째는 나의 역할이군. 그래, 내가 디지털 세상에서 판을 짜는 동안 당신은 현실 세계에서 무대를 만들어야 해. 알리가 진우를 바라보았다. 박태준을 공개적인 장소로 모두가 보는 앞으로 끌어내야만 해. 그가 가장 화려하게 빛난다고 믿는 바로 그곳에서 가장 처참하게 무너지게 만들어야 하니까. 진우는 즉시 그녀의 의도를 파악했다. 넥서스 코퍼레이션 임시 주주총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에 알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마지막 전투의 서막이 올랐다. 며칠 후 넥서스 코퍼레이션의 본사 대강당은 수백 명의 주주와 투자자 그리고 기자들로 가득 찼다. 이노베크 그룹의 회장 강진우가 넥서스의 경영 부실과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으며 긴급 소집한 주주총회였다. 업계 1회 2위의 수장이 벌이는 세기의 대결을 보기 위해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다. 단상 한쪽에는 강진우가 다른 한쪽에는 박태준이 앉아 있었다. 강진우는 상처 입은 팔을 테이블 아래로 감춘 채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고 침착했다. 반면 박태준은 애써 여유 있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초조하게 다리를 떠는 모습이나 굳은 표정은 감추지 못했다. 진우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감정적인 비난 대신 날카로운 데이터와 논리로 넥서스의 문제점을 파고들었다. 지난 한 달간 넥서스가 입은 손실은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년간 자행되어 온 부실 경영과 불법적인 자금 흐름이 골마 터진 결과입니다. 여기 그 증거가 있습니다. 진우의 말이 끝나자 강당의 대형 스크린에는 넥서스의 비밀 계좌 내역과 조작된 회계 장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강당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박태준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저건 모두 조작된 자료다.
강진우 내놈이 이노베크를 살리기 위해 벌이는 비열한 수작일 뿐이야. 그는 필사적으로 방어했지만 주주들의 눈빛은 이미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제국에 균열이 가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박태준이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에 짧은 진동이 울렸다. 그의 기술팀이 보낸 비밀 메시지였다. 회장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알리의 것으로 추정되는 서버입니다. 보안이 허술합니다. 지금 접속하면 모든 데이터를 파괴하고 역추적까지 가능합니다. 박태준의 눈이 번뜩였다. 이거다. 이 지긋지긋한 게임을 끝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이 위기를 역전시킬 유일한 카드. 강진우가 제시한 모든 증거가 이 서버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것만 파괴하면 모든 것을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다. 그는 주주들의 소란을 방패 삼아 단상 아래에 숨겨둔 태블릿 PC를 몰래 조작했다. 그의 눈에는 이성과 합리성은 사라지고 오직 알리라는 유령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만이 불타고 있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접속해, 당장. 명령을 내리는 그의 손가락이 쾌감으로 떨렸다. 끝이다. 이제 정말 끝이야, 알리. 그가 전송 버튼을 누른 바로 그 순간 강당의 모든 스크린이 일제히 검게 변했다. 강진우의 발표 자료도 소란스러운 주주들의 모습도 모두 사라졌다.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어리둥절해하며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꺼졌던 스크린이 다시 켜졌다. 화면 중앙에는 낯선 로고 하나가 떠 있었다. 태양을 상징하는 단순하지만 강렬한 문양. 헬리오스 프로젝트의 로고였다. 이어서 차갑고 기계적인 여성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박태준 회장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진실을 공개합니다. 강당은 얼어붙었다. 박태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첫 번째 증거. 12년 전 헬리오스 프로젝트의 총괄 설계자 알리에 대한 살인교사 음성 기록입니다. 스크린에는 음성 파형 그래프와 함께 젊은 시절 박태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사고로 위장해.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게. 그 기술은 이제 내 거야. 두 번째 증거. 넥서스 코퍼레이션의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내역입니다. 수백 개의 계좌 오고 간 돈의 액수. 그리고 돈을 받은 정치인과 관료들의 이름이 적나라하게 화면을 채웠다. 세 번째 증거. 이노베크 그룹에 대한 불법적인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 및 내부자 거래 기록입니다. 박태준이 이사들을 매수하고 악성 루머를 퍼뜨리라고 지시하는 대화 내용이 그대로 공개되었다. 비명과 고함이 강당을 가득 메웠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박태준의 제국이 그의 모든 위선과 탐욕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증거가 나타났다. 마지막 증거. 현재 시각 박태준 회장님이 직접 시도하고 있는 불법 해킹 로그 기록입니다. 스크린에는 박태준의 태블릿 PC 화면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그가 방금 전 접속해라고 명령을 내린 메시지와 함께 불법 접속 시도 중이라는 붉은색 경고 문구가 섬뜩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죄를 증명해버린 최악의 바보. 박태준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입에서 의미 없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맸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바로 그때 강당의 뒷문이 활짝 열리며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박태준 씨 살인교사 횡령, 배임, 불법 로비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단상으로 올라와 그에게 수갑을 채웠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이미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 같았다.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금속성 소리가 그의 몰락을 알리는 장송곡처럼 강당에 울려 퍼졌다. 끌려나가던 박태준은 문득 고개를 들어 단상 반대편을 보았다. 강진우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차가운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박태준의 눈에 증오의 불길이 타올랐다.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다. 강진우, 그리고 안리, 내가
내가 너희들을 저주할 거다. 그의 저주는 소음 속에 묻혔다. 모든 소란이 끝난 후 텅 빈 강당에는 강진우 혼자 남았다. 그는 무너져 내린 적의 왕좌를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리고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끝났어. 답장은 거의 즉시 도착했다. 정의가 실현됐을 뿐. 진우는 짧은 답장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끝이 났다. 박태준의 몰락은 한 개인의 종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탐욕과 부패로 쌓아 올린 거대한 모래성의 붕괴였다. 그의 범죄 행각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자 대한민국 정재계는 거대한 쓰나미에 휩쓸렸다. 넥서스 코퍼레이션은 채권단과 검찰의 관리에 들어갔고 불법 로비에 연루된 수많은 정치인과 고위 관료들이 줄줄이 옷을 벗거나 철창 신세를 져야 했다. 혼돈의 잿더미 속에서 이노베크 그룹은 불사조처럼 날아올랐다. 강진우는 혼란을 수습하는 해결사로 급부상했다. 그는 넥서스의 우량 자산과 핵심 기술 인력들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흡수 합병하며 하루가 다르게 이노베크의 몸집을 키워나갔다. 파산 직전의 중소기업에서 이제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IT 업계의 제왕으로 등극한 것이다. 언론은 그를 테헤란로의 구원자, 정의를 구현한 젊은 거인이라 칭송했다. 하지만 진우는 축배를 들지 않았다. 그는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뒤로하고 가장 먼저 지하 벙커로 돌아왔다. 그곳에는 여전히 알리가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박태준의 비밀 계좌들을 추적해 그가 빼돌린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자금을 국고로 환수하는 작업을 돕고 있었다. 진우가 들어섰을 때 그녀는 수많은 모니터 불빛에 둘러싸인 채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그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듯했다. 이제 그만해도 돼. 진우가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이 할 일은 끝났어. 알리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천천히 그를 돌아보았다. 아직이야. 마지막 한 푼까지 그가 훔쳐간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해. 그건 이제 검찰이 할 일이야. 진우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가 앉은 의자를 부드럽게 돌려 자신을 마주보게 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살아야지. 그녀의 인생. 알리는 그 말을 속으로 되뇌었다. 수십 년간 그녀의 인생은 오직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달려왔다. 이제 그 목표가 사라진 지금 그녀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눈동자에 희미한 공허함이 스쳤다. 진우는 그 공허함을 읽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나와 함께 가줄 곳이 있어. 진우가 그녀를 데려간 곳은 다름 아닌 이노베크 타워의 옥상 헬리패드였다.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의 옷깃을 스쳤다. 그들의 발 아래로 서울의 야경이 마치 보석을 흩뿌려 놓은 듯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다. 얼마 전 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절망에 빠져 내려다보던 바로 그 풍경이었다. 기억나. 바로 여기서 내가 모든 걸 잃었던 날. 당신이 나타났지. 진우가 난간에 기댄 채 말했다. 알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그녀는 무너져 내린 제국의 폐허 속에서 홀로 서 있는 한 남자를 보았다. 과거의 자신처럼 모든 것을 빼앗기고 절망하는 남자를. 그래서 손을 내밀었다. 단순한 동정심 때문이 아니었다. 그의 눈에서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를 보았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내가 이노베크를 구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이 아니야. 당신이 나를 그리고 이노베크를 구했어. 진우가 그녀를 돌아보며 말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쯤 거리에서 파산자로 떠돌고 있었을 거야. 나는 내 복수를 했을 뿐이야. 알리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당신은 그저 내 계획에 필요한 말이었고 처음엔 그랬을지도 모르지. 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 당신의 복수가 나의 복수가 되고 나의 싸움이 당신의 싸움이 되었던 순간이. 우리가 더 이상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서로의 등을 지켜주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던 순간이.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당신을 지키기 위해 내 몸을 던졌을 때 나는 깨달았어. 나는 이노베크를 되찾고 싶었던 게 아니야. 나는 당신과 함께할 미래를 되찾고 싶었던 거야. 알리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미래. 그녀가 감히 상상해 본 적도 없는 단어였다. 진우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다. 나는 당신에게 10억 달러 아니 그 이상의 빚을 졌어. 돈으로는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빚이지. 그는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이노베크 타워의 최상층 마스터키가 들려 있었다. 그러니 당신의 남은 인생 전부로 그 빚을 받아주면 안 될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투박하지만 가장 진심이 담긴 청혼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부와 명예를 약속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제국과 자신의 미래를 그녀의 발 아래 바쳤다. 알리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부는데도 그녀의 뺨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녀의 눈에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슬픔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얼어붙었던 그녀의 심장이 마침내 녹아내리며 흐르는 따뜻한 해빙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 이름도 얼굴도 인생도. 그녀는 스스로 그림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 남자는 그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와 그녀의 손을 잡고 빛 속으로 이끌어 주었다. 나는 알리가 아니야. 나는 이름도 과거도 없는 사람이야.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상관없어. 진우는 그녀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만이 중요할 뿐이지. 당신이 누구였든 상관없어. 나에게 당신은 그냥 내 여자일 뿐이야. 알리는 마침내 미소 지었다. 아주 오랜 시간 잊고 있었던 햇살처럼 따뜻하고 환한 미소였다. 그래. 그녀는 그 한마디로 대답했다. 진우는 환하게 웃으며 일어나 그녀를 품에 가득 안았다. 그의 품에 안긴 그녀는 더 이상 복수에 사로잡힌 유령 알리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청소부 안도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강진우라는 남자의 사랑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한 명의 온전한 여자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아는 채 서울의 눈부신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동쪽 하늘에서 새로운 하루를 알리는 희미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길고 어두웠던 밤이 끝나고 마침내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찬란한 신호였다.